미군 따위는 이제 별게 아니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미드웨이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쟁이라는 건 항상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군에 보이지 않는 실수 중에 하나는 좁은 능선에 일본군 전사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전투 이름이 피해 능선 전투로 불립니다. 일본군은 압도적인 전력으로 왜 패배했느냐? 일본의 전략 실수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4가지입니다. 첫째, 대본형의 전쟁 전략 부재. 태평양 전쟁이라는 거대한 규모에 비해서 준비된 전략이 너무 급조된 것이었죠. 원래 중국과 만주를 노리다가 미국의 금수 조치 때문에 태평양으로 화살을 돌린 것이라 전체 구상이 엉성하고 빈 곳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제대로 전략이라도 짰으면 모르겠는데 일본군 내에서 육군과 해군의 갈등은 끔찍했죠. 근데 사실 어느 나라나 육해 공군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필요할 때 협력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 더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대본형에서 육군 해군 합동회의를 하면 해군 사령관은 이렇게 팔짱 끼고 그냥 잣댑니다. 자기 부로 그랬어요. 자는 신용한다고. 세 번째는 경직된 조직 문화와 관료주의입니다. 일본군이 진주만 기습해서 미국 항모를 침몰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모 침몰을 시키는 방법으로 3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첫째가 미드웨이 공격, 그 다음은 알루샨 공격, 남태평양에서 미국에서 호주로 오는 항로를 차단하자는 3가지 안이었는데 이 셋 중에 싸워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해야 했는데 이 셋을 발휘한 것이 조직이 다르다고요. 결국 야마모토 안이 승리하지만 야마모토도 다른 사람들의 체면은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안을 하고 2, 3안을 폐기한다가 아니고 다자로 결정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어이없는 미드웨이와 알루샨 동시 진행 작전이 시행되었고 이게 성공하면은 3안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전략이 정비가 됩니다. 일본군의 관료주의와 적당주의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입니다. 항모 전투라는 것은 이 당시에 새로운 전술이었고 최첨단의 장비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군이든 항모 전술은 다 초보적인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항모 전술이야말로 혁신, 도전, 창의의 시험대였던 것입니다. 일본군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항모 전단에는 가장 창의적인 인재들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일본 항모 전단에는 아랫사람에게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풍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바람에 지휘관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정도였어요. 이런 풍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화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전통적인 일본의 어떤 폐쇄성, 체면 문화, 경직성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뒤집는 걸 못합니다. 미드웨이 해전처럼 5분의 승부에 이런 순간적인 경직성이 승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던 겁니다. 4번째가 미국 공포증입니다. 유럽 전쟁, 독서 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생산력이 전쟁 전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봤습니다. 전 지구에서 벌어지는 대포와 포탄과 트럭을 3분의 1을 미국이 갖다 댔으니까 당시에 미국의 공업 생산력은 정말 공포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항모만 해도 태평양 기준으로 일본군은 11척, 미군은 4척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까지 일본군이 추가로 건조한 항모는 1척뿐이었어요. 미국은 개전 당시에 이미 10척을 동시 제작하고 있었고 종전전에 실전을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생산력이 늘 부담스럽기 때문에 야마모토는 기습적인 전술로만 미국을 상대할 수 있으며 미국을 굴복시키기보다는 길을 꺾어서 협정을 맺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 일변도에 무리한 전술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정찰기, 수송선, 가능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격에 치중하는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것이 단기전, 순간적인 전투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전쟁을 치를 때에는 전력의 균형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본군은 이런 불균형 속에 있었고 미드웨이 해전의 패배는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패한 일본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아직 남은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3한 태평양에서 호주로 되는 연결점을 차단한다. 일본 해군은 호주와 인접한 솔로몬 제도를 점령하고 비행장을 건설합니다. 솔로몬 제도를 점령해서 그 지역의 제해공권을 장악해서 미국과 호주 간의 연결을 차단하고 과달카날 섬을 남방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일본은 최강 세력인 미국의 남태평양 지역의 진출을 억제해야 했고 미국은 자원의 보고인 남방 지역이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 시발점이 과달카날 섬이었던 것입니다. 일본군이 과달카날에 진출하자 미군과 호주는 깜짝 놀랍니다. 호주는 땅은 엄청나게 넓지만 인구가 적잖아요. 호주가 군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만약에 일본군이 호주에 상륙하면 호주는 유럽에 파견한 군대까지 불러들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즉각 반격에 나섭니다. 솔로몬 제도 과달카날 섬에 해병대를 상륙시켜서 일본 해군이 완공을 앞두고 있던 비행장을 점령하고 비행장의 이름을 미드웨이 해전에서 전사한 핸더슨으로 변경합니다. 그러자 일본군은 그 다음날 야간을 틈타서 섬 북쪽의 작은 사보섬에 정박 중인 미국 중순양함 4척을 폭격해서 침몰시켜버립니다. 그 결과 미 해군 구축함과 수송선이 도망쳐버렸고 미 해병 1사단은 과달카날 섬에 고립된 채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과달카날이 미군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대본형은 과달카날 섬 탈환을 명령합니다. 일본군은 과달카날 투입에 일반 수송선이 아닌 구축함을 동원했는데 이것은 오직 신속한 이동만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비좁은 구축함에 병력과 물자를 싣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병력의 절반 이상은 물론이고 대포와 같은 중화기는 그대로 일본에 남겨두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과달카날 탈환전에 동원된 것은 916명의 이른바 알보병뿐이었죠. 이미 과달카날에는 중무장한 11,000여 명의 미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으므로 일본군의 과달카날 섬 탈환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들은 무적이다. 열흘이 지난 8월 18일 밤 일본군은 자신들의 공격 목표였던 비행장에서 동쪽으로 30km 이상 떨어진 해안에 상륙합니다. 미군의 열세함을 확신한 일본군은 후속 부대의 지원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큰 오판이었죠. 대본영이 부실한 정보력도 문제의 주 원인이었지만 육군 자신들이 연승에 취해서 자신들을 무적의 황군이라고 자부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미드웨이 해전의 참패는 비밀에 붙여져서 이들은 그 사건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지도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냥 섬이니까 해안선을 따라 쭉 가면 도착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격합니다. 모든 군대 전투는 결국 지형이에요. 게다가 일본군은 정말 자신 있는 전술이 하나 있었는데 야간 전투와 백병 돌격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모든 군대들이 야간 전투 훈련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밤에 일본군 병력들이 군도와 총검을 들고 돌격하면 이 약해 빠진 미군 혼비백산에서 괴멸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군이 기대한 오합지졸이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갖춘 정예병력이었습니다. 이때 일본군에게 내려진 명령은 총격전으로 응전하면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군도와 총검에 의지한 돌격. 일본군 장병들은 총검을 들고 앞으로 내달리다가 실탄 한 벌 쏴보지 못한 채 허무하게 쓰러집니다. 날이 밝자 미군의 전차대까지 나타나면서 사태는 최악으로 흘러갑니다. 미군 전차들은 개미 밟듯 일본군 잔존 병력들을 일방적으로 죽입니다. 단 하루의 전투로 916명 중에서 777명이 전사합니다. 미군 전사자가 겨우 35명이었으니까 이날의 전투는 일본 육군 역사상 최악의 참패였죠. 그러나 9월 12일 밤 일본군이 다시 핸더슨 공항을 폭격하면서 과달카날 2차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집니다. 대본영은 과달카날 방면에 전력을 대폭 보강했지만 여전히 미군 전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여단급 규모의 지상군 병력만을 증파합니다.
이전에 미군에게 대패한 것은 해안선을 따라 단순하게 진군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지휘관은 병력을 분산시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전술이 더 끔찍한 전술이었어요. 정글에 집어넣어서 정글을 통과해서 공격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미군의 허를 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글을 통과한다는 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끔찍합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4km에서 8km밖에 진군을 못합니다. 보병들이 박격포탄까지 들고 그 정글을 헤쳐나갑니다. 결국 분산된 병력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서 동시에 양동작전을 한다는 작전이 어그러집니다. 미군은 여러 정보망을 통해서 일본군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고 남쪽 정글 방면으로 진지를 구축해서 일본의 기습에 대비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야간에 그야말로 용기만 가지고 일렬로 돌격했습니다. 좁은 능선에 일본군 전사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능선의 이름이 피해 능선이 되고 전투 이름이 피해 능선 전투로 불립니다. 나중에 날이 밝은 다음에 시체를 보니까 정말 겹겹이 쌓여 있더래요. 그런데 미군 입장에서는 고맙기 그지없죠. 기관총 앞으로 포개지면서 들어오니까 과달카날 전투에서 일본은 자원과 기동력이 절대 우세했던 미국의 전술에 패배하고 맙니다. 이때 전투는 과달카날만이 아니라 공중과 바다에서도 벌어지는데 과달카날 해전은 일본 해군이 겪은 최초의 패전이자 남태평양 지역의 재해 제공권을 상실하게 만든 전투였습니다. 반면에 미군은 태평양 진출선을 지키는 동시에 총반격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후 미군은 일본이 차지했던 마셜 제도와 팔라우 제도, 마리아나 제도를 공습하며 일본군의 사기를 꺾고 마침내 니미츠 사령관의 태평양 함대와 육군인 메가다 장군의 남서태평양군이 합동작전으로 첫 대규모 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항공전력에서도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로센과 와일드캣은 사실 선회전을 벌이면 와일드캣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군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전술들을 개발하게 돼요. 그러자 와일드캣도 밀리지 않게 됩니다. 조금 후에는 헬캣 같은 신형 전투기가 투입되면서 성능 면에서도 제로센을 압도하게 되고 조종술마저도 미군의 우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군은 필리핀을 빼앗기고 이오지마가 함락되면서 일본 본토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미군에게 남은 건 일본 본토를 치기 위한 작전뿐이었죠. 자, 그렇다면 일본의 야욕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의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하게 될까?